한국의 부자 수가요. 최근 15년 새 기존 13만 명에서 47만 6천 명으로 매년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3천조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주요 내용, 또 이게 시사하는 점은 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손우철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15년 전에는 13만 명이었던 부자가 지금은 47만 명을 넘어섰다. 일단 부자 개념도 좀 궁금하고 거의 해마다 10%씩 늘어난 거잖아요. 돈을 그동안 많이 찍어냈으니까 또 끄덕끄덕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부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뭐 어떤 것들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인상적인 부분이 2016년부터 네. 2019년까지 부자 수가 연평균 15%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지면서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제 너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거의 0.5%대로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부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퇴직자들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400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퇴직하는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금융자산이 많아지는 순간이거든요. 예. 퇴직금이 이제 계좌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좀 괜찮은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퇴직금을 받아 가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자산과 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이제 금융자산이 좀 많은 이런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원인도 좀 봤지만 원래 베이비 부모가 은퇴했는데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시점이 이제 부가 가장 많을 때 은퇴를 하게 되니까 또 저렇게 늘어났다. 근데 최초에 이 점검을 좀 할게요. 우리가 부자 하는데 지금 부자 자산가 이 기준이 좀 있나요? 이번 보고서에서? 네, 부자 자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한 50억 정도, 네. 뭐 금융 자산이 뭐 한 40억 정도, 어. 기타 자산 뭐 8억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얼마가 부자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부자에 대한 중앙값을 한 100억 정도로 1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뭐 100억 하는데 예. 이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올해도 사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주가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걸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뭐 목표를 세우시는 건 좋겠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 뭐 이런 한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이제 부동산 자산은 워낙 편차만별이어서 이거 빼고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고 보고서의 기준에서는 300억 이상을 초고 자산가로 했네요. 하고 말씀하신 대로 100억 이상을 고자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에 부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들 좀 봐야 되겠고 초고자산가 300억 이상의 숫자도 좀 늘어났었는데 특이한 점이 사업소득 또 금융소득, 금융투자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부동산이 54.8%로 가장 큰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증식에 대한 그런 이제 순위가 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일부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사업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의 일반적인 부자들은 지역 내에서 안전한 마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이익이 좀 높아진 것은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보더라도 부자들의 금융투자 수익 경험이 이제 크게 늘어난 이런 측면들이 실제 이제 금융투자를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원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ETF 같은 걸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가고. 그렇죠. 네.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ETF, 네. 한국에 투자하려면 한국 ETF. 그래서 ETF가 뭐 사상 최고의 그런 스타코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금융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이 된 것도 실제 이제 부의 축적 경로가 변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집 빼고요, 금융자산이면 이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0억 이상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이 부자 보고서인데
한번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 금융투자소득이 늘었다.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볼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를 봤더니 기존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서 54.8%, 55%로 감소했다. 크게 줄어든 거는 아니죠. 59에서 55%. 그래도 서서히 부동산 자산 비중은 좀 줄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커졌는데 그 중에서 금융자산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좀 줄었다. 비중이 네네, 이렇게 비중 좀 볼 수 있을 것 싸움이네요. 같은데 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같이 줄어든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자산이 차지했느냐? 금과 같은 이제 실물 자산이라든가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이쪽 비중 증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단순한 이동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플러스 금융 플러스 대치 자산으로 가고 있다. 코인까지 넣어야죠, 요즘에.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부에 대한 관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냐?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로 보거든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동산에 너무 치중이 되면 사실은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금리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이제 집중됐을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자산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과 현금 흐름 설계에서 좀 쉬워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게 되면 이걸 바로바로 현금화하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의료비가 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이 분산되고 있는 측면들은 노후 생활에 있는 위험을 해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이번 보고서가 금융자산 10억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도 자산가, 초고 자산가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분들 인터뷰할 때 이분들은 진짜 부자는 어느 정도야? 이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뽑은 부자 기준이라는 게 좀 있나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대답을 좀 했을까요? 뭐 일단 보고서에서 뭐 초고 자산가 하게 되면 뭐 이제 300억 300억 이상 말했는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뭐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좀 부럽습니다. 네. 총 자산 100억은 돼야, 뭐 300억은 돼야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냈는데 하여튼 부럽다고 또 우리 교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 사업소득 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매력도에 대해서는 이분들 좀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진 측면. 그래서 예를 들어 LTV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그리고 한국은행이 좀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신규 매입에 대한 매력도는 약간 좀 떨어뜨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고령화가 되다 보면 일부 자산을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50대가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좀 큰 덩치에 있는 자산들을 일부 현금화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부동산이 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단기적인 신규 매입에 대한 매력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이제 주식으로, 그러니까 증시부양이잖아요.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이 워낙 좋게 되면 알아서 좀 들어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 2,500에서 4,000까지 가는 전례 없는 대폭등,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우리 부자들, 국내 부자들이 주식 투자, 뭐 주식 비중, 뭐 주식에 대한 입장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약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금융투자 수익 경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식 수익 경험 자체가 40% 정도로 이제 매우 두드러졌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이유를 보고서에서는 분산 투자, 장기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에서 성과를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재미를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분산 전략을 흡수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국 증시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너무 좋았죠.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법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국내 시장을 저평가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2%가 안 됐었거든요. 네. 변동성은 무려 23%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낮은데 오르락 내리락 폭은 엄청나게 컸던 네. 전형적인 일단 진짜 어려운 장인데요. 신흥국 네.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주식 투자를 좀 하게 만드는 이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47만 명 대상으로 한 보고서입니다. 주식에 대한 앞으로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뭐 금도 있겠고요, 부동산도 있겠고 할 텐데 앞으로 이분들 이제 한국의 부자들은 가장 유명한 투자처, 자산 증식처로 어디를 꼽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유명한 투자처 1위가 주식을 꼽았습니다. 아, 부동산이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단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까지도 주식을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요즘에 사실 AI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AI 성장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을 유망 투자처 1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55%나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도 금리를 인하를 했죠.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그 기술주 위주의 어떤 성장주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되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주요 투자처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정말 5,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8배 수준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17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가격이 싸 보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미국 가서 MSCI 지수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편입이요. 네,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 마켓, 즉 DM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의 패시브 자금들이 또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을 유망 투자처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환율이 1,480원대로 불안불안한데 서학개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환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지금 여기 나온 한국의 부자들이 혹시 서학개미일까 또 국내에 있는 동학개미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해외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뭐 각각 입장이라든가 좀 기대감 같은 것들도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네네. 사실은 어떤 이제 주식이 매력적이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자산 관리 관점에서는 글로벌 자산 관리가 확실히 위험을 줄이는 그런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확실히 수익률에 따라서 시장을 옮겨 다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2014년도에는 나스닥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예.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나갔고, 그런데 또 올해는 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심지어 가장 많이 판매된 ETF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중에 하나일 정도로 네.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2016년도 해당 증시의 수익률 추이가 매력도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다만 미국 증시가 현재 거품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핏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 이거의 150%가 넘어서게 되면 시장을 버블로 보는데 현재 미국이 22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끌어다가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모르겠지만 그 성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게 되면 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시장을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한국 증시를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동학개미도 이거 국내 증시 좀 봐라 뭐 이런 네네. 건가요? 근데 저는 뭐 둘 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그것도 역시 리밸런싱, 네. 포트폴리오를 짜라. 너무나 또 한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치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도에 아마 나도 금융자산 10억의 부자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내년에 우리 부자가 되려는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다면 어떤 이야기 좀 꼭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를 저축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축하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를 늘리는 거죠.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보다 10만 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날에 딱 저축할 돈 정해놓고 예. 저축 통장, 투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버리는 아주 단순한 습관을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걸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지수 투자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기 일하고. 그렇죠. 예.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 최고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형주 500개 그냥 분산 투자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고 그래도 나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네. 그러면 적어도 재무제표 정도는 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네. 투자를 하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이나 그 레버리지 투자를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매우 좋은 건 사실인데요.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계좌가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기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산의 20% 이내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80%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짧게 서울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왜냐하면은 그 고령화가 될수록 이건 네. 보고서인데요. 고령화 될수록 도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한번 떼놓고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보고서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손우철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